네, 안녕하세요. 학원 방학 때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여러분 지금 진도가 조금 밀려 있어가지고, 혼자서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원래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혼자서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진도 나갈 부분은 40페이지부터입니다. 그 40페이지 펴볼까요? 그 문법책. 문법책 40페이지를 펴면은 그 위에 3 문법 요소에서 높임 표현까지. 근데 진짜 솔직히 이 높임 표현의 주체 높임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알겠죠? 복습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빔도 없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수 개념 4의 주체 높임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체 높임법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주체라는 말은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어. 그러니까 이 주체가 주어다. 물론 주체가 주어가 아닌 일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레벨에서는 여기선 주체는 주어라는 말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체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3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 레벨에서는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동작의 주체가 되겠고 하나는 또 어떤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용언이 2가지로 나뉩니다. 용언이 어떻게 2가지로 나뉘냐? 바로 동사랑 형용사로 나뉘죠. 근데 여기서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렇습니다. 이 동사는 바로 그 동작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 형용사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렇죠. 이 형용사는 바로 상태랑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 그때 보세요, 여러분.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대. 그럼 뭐가 서술어로 쓰였든지 간에 일단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 그때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 그 서술어에 대한 주어 있잖아. 그 주어는 바로 상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동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 이때 만나는 주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의 주어는 그럼 뭐가 될까? 동사 동작이니까 동작의 주체가 된다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요, 주체라는 말은요, 동작의 주체 그리고 또 상태 성질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호랑이 같은 것도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의 주체라고 하면은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주체. 그런데 결국 이것은 동사랑 형용사잖아. 동사랑 형용사라는 것은 용언이잖아. 용언이라는 것은 서술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주체라는 말은 서술어의 주어다. 결국 주체는 주어다. 우리 레벨에서는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냐? 주체 높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높이는 것이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체에 대해서 높인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는 것이다. 주어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데 다른 것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주체 높임법의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에서 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 아래 동그라미 1번 보면 실현 방법이 있지. 실현 방법 한 다음에 아래에 또 기억이 있다. 그쵸? 근데 기억을 잘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면은 선생님은 여기다가 3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쓸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격조사 깨서입니다. 주격조사 깨서. 여러분, 이 깨서가 붙은 깨서가 붙은 말은 무조건 주어입니다. 왜냐면 이 깨서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격조사를 알고 있는 게 은는, 이거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였죠. 은는 버리고
이 가가 있었죠. 근데 이 가도 무조건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도 쓰일 때가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주격조사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병사에 결합하는 애서 같은 경우 그 뭐 서울시에서 축제를 열었다 그런 거 있었죠. 이 애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사격조사에서 온 거지 진짜 주격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주격조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서는요 진짜 진또배기 주격조사예요. 이 깨서가 쓰이면은 뭐 이거 보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질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주격조사로만 쓰이는 거야. 근데 주격조사로 쓰이면서 그건 주격조사 이 가랑은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 바로 높임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깨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서술어에 선어마음이 의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선어마음이가 뭔지 우리 레벨에서 좀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쵸? 선어마 어미라고 하면은 그냥 뭐 좀 적당히 가운데에 있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미는 무엇이냐? 자, 잘 보세요. 이 선생님이 여기다 엄청 길게 써볼게요. 가볍게 싸웁니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좀 파악을 해줘야 돼. 좀 합쳐진 게 있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 샷을 봐봐. 이 샷,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 플러스 어시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 결국 가, 시, 사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 가시없게 싸웁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가다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진짜 극한으로 째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기본형으로 만들어봐. 이거 사전에 쳐보고 싶어. 그러면 기본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가다가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늘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때 이 다가 어미고, 이때 가는 어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간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가시없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가가 바로 어간입니다. 나머지 싹 다 어미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미가 진짜 많잖아. 어미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얘들아? 여기에 어미가 하나, 둘, 셋, 사업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다의 이 니다가 5개라고 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5개의 어미가 있어. 시, get, 사업, 니다. 니다가 뭐냐? 갑니다 할 때 그 비읍 니다예요. 비읍 니다. 이 사오가 하나. 이렇게 비읍니다. 비읍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오가 이렇게 하나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비읍니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지. 그치? 이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하나의 단어잖아?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비읍니다가 제일 뒤에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단어의 가장 끝에 있는 어미라고 해서, 끝에가 이제 말자를 쓰거든요. 끝 말자가 있어요. 뭐, 구회 말 할 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비읍니다를 뭐라고 하냐? 바로 말어미라고 합니다. 오케이? 왜 어말어미라고? 제일 뒤에 있으니까 어말어미야. 그런데 이 어말어미보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한자 중에서 먼저 선자라는 게 있죠. 어말어미보다 앞에 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있잖아. 이게 어말어미잖아. 그치? 그러면 이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하게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친구 말고 그 앞에 있는 어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레벨에서 그것도 파악하기가 어려면 그 가운데쯤에 애매하게 있는 어미다. 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수능 문제 풀기까지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어마음이 의시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 높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시없게 싸웁니다의 시가 어디냐? 이렇게 있네. 그치? 근데 이것을 참 조심을 해야 된다. 누가 가시없게 싸웁니다라고 쓰겠어요.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어마음이 이 의시 같은 경우는 셔의 상태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아니면 뭐 아니면 신 이런 상태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셔 같은 경우는 뭐 아프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 같은 경우는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신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써보시겠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샷은요 그 합쳐진 거예요. 그냥 선어맘이 의시가 아니라는 거지. 이 샷 같은 경우는 뭐가 합쳐진 거냐, 시랑 어시 합쳐진 건데 이때 어은 과거시제 어시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요 자 시 플러스 리을이 붙은 것인데, 이 리을은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관형사절 있죠. 그 관형절 만드는 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 은, 는, 을, 던. 그때 을입니다. 관형사형 엄이라는 거야. 그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신 할 때 이 니은도 뭐냐, 이거는 시 플러스 니은인데 이때 니은이 뭐냐, 그 은, 는, 을, 던 할 때 은입니다. 마찬가지로 관형절을 만들어내는 관형사형 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어에서 셔시나 실, 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선어마 어미, 의, 시만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의가 도대체 왜 붙냐? 이 의 같은 경우는 죽 플러스 시다. 죽시다라는 말은 없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돼? 의라고 앞에가 먼저 말이 붙죠? 그러니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동으로 의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이 시다. 그런데 어쩌다가 의가 붙기도 한다 해가지고 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어마음이 의시가 쓰이면 기본적으로 주어 높임입니다. 주어 높임. 그리고 우리는 주어 높임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체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거 저 상대방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제 가시겠습니다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대방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일단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문장 안에서 찾으려고, 문장 안에서만 찾아야지 그 대화 상황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법적으로 분석이 가능해. 그 주체 높임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이 방법이 사용됐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주체 높임법이 있구나, 객체 높임법이 있구나, 상대 높임법이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괜히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대화상을 보면서 이것은 저기 멀리 있는 분을 데려오는 것이니까 객체 높임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날아갑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주격조사 깨서가 쓰였다, 선어음의 의시가 쓰였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그 다음으로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 사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특수 어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특수 어휘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왜 주의를 해줘야 하냐? 이 특수 어휘는요, 여러분, 객체 높임법에도 특수 어휘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객체 높임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주체 높임까지 배웠죠. 주체 높임법 안에도 주어를 높이는 이런 특수 어휘가 있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 안에도 그 객체를 높이는, 다시 말하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이 특수 어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를 높이는 특수 어휘 잘 보셔야겠죠. 보면 뭐 진지, 댁, 연세, 춘추, 약주, 성함, 조남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술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이런 것들. 계시다부터 해가지고 드시다까지 나오는 이런 일련의 특수 어휘들은 이 특수 어휘가 쓰여서 주체 높임법이 생겼구나, 이것을 꼭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예문을 볼게요.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가 있네, 그치?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가 있지. 깨서가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 알겠죠? 왜? 깨서는 주어를 높이는 주격 조사니까요. 신문을 보신다 해서 보신다 분석하면 보시다에 니은 붙인 거죠. 보 플러스 시에 니은 붙고 다인데, 이때 니은은 뭐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이때 니은은 현재 시제고, 그러면 이때 시는 뭐냐? 이게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마 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 높임 선어마 어의 의시가 있네. 그러므로 이 보신다에는 주체 높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나에게 주시었다. 여기서는 주시었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주시었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대부분 써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깨서가 있고 시가 있으니까 이건 주체 높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보면은 그 아래에 있네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다. 댁, 높임, 계신다. 높임. 그 아래에서 주무신다. 높임, 오른쪽에 깨서도 보이고, 편찬 의시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병환, 이건 솔직히 모르겠고, 그 돌아가셨다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진지, 잡수신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말씀.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 높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체 높임으로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높임에 두루두루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말씀했다.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풀로 써줘야 돼. 어떻게 써줘야 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래야 안 어색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봐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높임이야. 근데 이것이 진짜로 진지하게 주어 높임이냐를 봐야 돼요. 주어 높임이냐를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주체 높임, 주어 높임이 주체 높임법이죠. 주체 높임과 관련된 거는 깨서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주체 높임법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높일 때 사용될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낮출 때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남의 말은 다 말씀이라고 하면 높이는 거야. 내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 말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봐봐. 나를 낮추면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높아지잖아. 그치? 이게 그래서 뭐 상대방을 높이니까 뭐 상대 높임법이냐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란 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그 아래 예문을 보세요.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고 이때 말씀은 높이는 말씀이겠지.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 여태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 자기의 말을 낮추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체 높임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의 종류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직전 높임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간전 높임이 있다. 직전 높임이 있고 간전 높임이 있을 때 직전 높임은요 문장의 주어를 말 그대로 높이는 거야. 근데 되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 아니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해놓고 주어를 높이는 게 직전 높임이라는 말이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주어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사실은 되게 독특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민기쌤은 손가락이 기시다. 이 길다 해서 왔겠죠. 길 플러스 시 플러스 다인데 리을이 모종의 이유로 탈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기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 기시다 주체 높임이야. 왜냐면은 주어랑 관련이 돼 있거든. 근데 이때 주어가 뭔데?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민기쌤은 서술어하다. 그리고 이 서술어하다를 잘 다시 보면은 손가락이 기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결국 이거는 주어야. 그치? 그리고 이것도 주어야. 둘 다 주어라고. 근데 이 중에서 손가락은요 높임의 대상이 절대 아니야. 그쵸? 손가락이 어떻게 높임의 대상이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민기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손가락은 높임의 대상이 원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민기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높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주어인 건 확실하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 의시가 붙었잖아. 이 의시가 뭔데? 이거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주체 높임 선어마음이가 붙었죠? 그러면 주체를 높여야지. 근데 손가락을 높이는 거잖아.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손가락은 높이는 거잖아. 그렇지? 민기쌤은 기시다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손가락이 기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게 억울하다고. 손가락을 높였다고. 그런데 결국 높이고 싶은 건 민기쌤이야. 그럼 민기쌤이 이 문장 안에서 뭐냐라고 보면은 주어야. 그럼 결국 주어를 높이고 싶으니까 주체 높임법은 맞아. 하지만 이때 쓰인 이 시가 어디에 걸리냐라고 하면은 민기쌤이 직접 걸리는 게 아니라 서술절에 주어 손가락에 걸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직접 진짜 높이고 싶은 주어랑 연결되지 않고 그 주어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물이나 신체 일부 아니면 뭐 집, 가족 이런 것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주어를 높이는 기술, 우리가 이런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민기쌤은 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거는 주어에 직접 걸리는 거니까 그건 직접 높임이 되겠죠. 자, 구분해 봅시다. 직접 높임은 주어에 직접 걸리는 서술어에,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은 주어에 직접 걸리지 않는 서술어에. 근데 주어에 직접 걸리지 않는 서술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서술절에 대한 이해다.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를 가진다. 근데 주어, 서술어가 알고 보면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다. 그럼 뒤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잖아. 그치? 근데 맨 뒤에 있는 서술어에 높임이 걸린다? 그러면 이 높임이 걸린 건 그 조그만한 주어를 높이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조그만한 주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원래는 이걸 높이고 싶었는데 여기에다가 높여버리는 현상, 우리가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직접 높임은 뭐냐? 말하니가 그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다. 어머니의 행동을 직접 높인 거잖아요. 그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높여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수한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죠? 이거 한번 밑줄 쳐볼까요? 특수한 어휘를 쓰지 않고 의시로만 실현된다. 특수한 어휘를 안 써요. 그리고 의시로만 실현된다. 보면은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이거 주어 서술이니까 서술절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이 있으시다가 어떤 것에 연결이 돼? 고민과 연결이 되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손가락이 아프시다. 이때 아프시다도 무엇과 연결이 돼? 바로 손가락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잠깐 41쪽은 넘어가고, 이건 뭐 만나서 합시다. 그 다음에 상대높이법이랑 객체높이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높이법이랑 객체높이법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이는 게 상대높이법이네요. 그렇죠? 자, 상대높이법은 그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높임법인데 낮추는 방법은 뭐냐?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 어른들의 실수긴 해요. 원래 높임법이 아니라 존비법입니다. 존비. 존은 이제 높이다, 존중해주다. 비는 비하, 낮추다. 원래 우리 국어의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교로 이제 용어가 들어올 때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죠. 높임의 정도에 관련된 거지 상대를 높이는 방법인데 낮췄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하니가 듣는 이인 상대, 듣는 이 상대, 청자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말하는 방법이다. 실현 방법으로는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종결어미 문장의 맨 끝에 있는 어미, 그 어말어미라고 봐도 되는데 이 어말어미 중에서도 어말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어미죠. 그런데 이 어말어미 중에서도 이제 종결어미랑 비종결어미 이렇게 나뉘어요. 비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어말어미이긴 하지만 문장이 아직 다 끝나진 않는 어미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단어의 맨 뒤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문장을 끝내버리는 어미입니다. 한 5가지가 있어요. 뭐 평서형, 뭐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바로 상대 높임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읍시오, 와요, 아요, 그 다음에 오시오, 오가 붙었죠? 오시게, 개.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죠. 그 다음에 와라가 있고, 와도 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맨 끝에 붙어 있는 종결 어미에 따라서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낮추는 것,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그 뒤에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보면 격식체랑 비격식체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격식체 안에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격식체 안에 들어가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딱 나눠가지고 격식체랑 비격식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격식체는 우리가 무엇을 격식체라고 하냐면요, 그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거, 공식적 상황.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우리가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사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게 비격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격식체 안에는 또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높임과 낮춤이 있습니다. 낮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높임은 또 2가지로 나뉘고, 근데 낮춤은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높이는 게 있고, 보통으로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면은 보통으로 낮추는 게 있겠고,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아주 높이다가, 보통으로 높이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으로 낮추다가, 그 다음에 아주 낮추게 되겠죠. 그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춤의 경우에도 보통 낮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뭐 예사 낮춤이라고 합니다. 보통 낮춤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이 있죠. 그러면 4가지가 있다,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비격식체는 딱 2개로 나누면 되는데, 높임이 있다, 그 다음에 낮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높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두루 높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두루두루 뭐 높이나 이것저것. 그 다음에 낮춤도 두루 낮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총 나뉘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이 언제 쓰냐, 이 상황에 따라서 격식체랑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격식체 안에 높임 낮춤이 있고, 비격식체 안에 높임 낮춤이 있습니다. 근데 격식체 안에 있는 높임 낮춤 같은 경우는 아주 보통, 보통 아주 이렇게 제일 높았다가 이제 낮춤까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높임과 낮춤이 있으면 거기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아주 높임은 우리가 그 무슨 체라고 하냐면 하십시오체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이 하십시오체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대 용어라고 하잖아요. 군대 말투. 군대 말투가 하십시오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오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으로 낮춰보면 하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낮추게 되면 헤라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두루 높이는 표현이 해요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루 낮추는 표현이 해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 하오체, 하계체 이런 건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헤라체, 해요체, 해체가 있어요. 이걸 말고도 뭐 하라체, 헤라체 말고요, 하라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레벨에서 1학년 레벨에서는 이렇게 4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십시오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하십시오, 해라, 해요, 해 이 말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이 말은 그 명령형 어미를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얘가 뭐 비읍십시오, 비읍십시오가 아니죠. 비읍시오. 그 다음에 뭐 해라. 해라는 이제 명령형 어미가 어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명령형 어미 뭐 따로 뭐 볼 것도 없죠. 아요, 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해 같은 경우는 그냥 자, 이건 안 썼네요. 비읍시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이게 하십시오체구나, 이게 바로 헤라체구나, 해요체구나, 해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높임법이 쓰였냐 안 쓰였냐 그거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여기서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고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죠. 여기서 높임법이 쓰였다면 그것은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낮춤이 쓰였다면 그때는요, 낮췄으니까 상대 높임법이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객체 높임법을 볼게요. 이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다. 벌써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보면은 스스로의 객체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주체라는 말은 배웠다, 그치? 자, 그러면 객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까요? 주체가 뭐냐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고 가보죠. 주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어떤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꼭 사람일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객체는 뭐냐? 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당하는 쪽이 바로 객체가 된다고. 주체랑 객체가 있을 때 하는 쪽이 주체, 당하는 쪽이 객체야. 근데 이 당하는 게 진짜 뭐 매를 맞고 뭐 주먹으로 맞고 그런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줬어. 그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줬으니까 주체가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받는 쪽이 객체야. 알겠지? 내가 누구를 발로 찼어. 그러면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객체는 부사어나 목적어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 예문부터 볼게요. 예문 무려 4개가 있는데, 먼저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가 있네요. 자, 예문 써볼게요.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여기서 과일도 객체인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높이지 않잖아요. 인정하시죠? 자, 과일을 드렸다. 야, 여기서 서술어가 뭐야? 서술어가 드렸다네. 그치? 이게 서술어지. 자,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지. 이게 주어지. 자, 그러면 서술어가 뭐야? 드렸다. 동작이잖아. 그러면 이 동작을 가지고 있는 주어가 뭐냐? 바로 나는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이 뭐야? 이게 주체지.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드리잖아. 그럼 드렸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선생님께가 뭐가 되겠어? 선생님께가 바로 객체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객체가 그러면 지금 문장 성분이 이게 뭐냐 이거야. 깨라고 돼 있잖아. 근데 선생님 깨라고 돼 있을 때 이 깨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 뭐라고 바꿀 수가 있어? 높임말 안 쓴다고 생각해봐. 애개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애개가 뭐냐? 바로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럼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얘들아 당연히 부사어가 되지 않니?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는 그럼 문장 성분이 뭐가 되냐라고 하면 부사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서 객체 높임이 쓰였네. 그치? 이때 객체 높이면 무엇을 높였다? 바로 부사어를 높였다. 우리 이 객체 높임을 공부할 때는 그냥 객체를 높였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지? 어떤 방법으로 객체를 높이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객체가 목적어냐 아니면 부사어냐 이게 더 중요해. 단순히 객체를 높였다는 것은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오케이? 내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높였냐? 그래서 그 객체의 문장 성분이 뭐냐? 이거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 객체인 부사어를 높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높임 방법을 찾아볼게. 높임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서 높임 방법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깨야. 깨를 사용해서 높였어. 두 번째는 들이다야. 들이다를 사용해서 높였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높임의 방법 한번 살짝 볼까요? 높임의 방법이 뭐냐? 실현 방법이 부사격 조사가 애게 대신에 깨를 사용해서 실현을 한다. 신기하죠? 목적격 조사는 무엇인가 뭐 대신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부사격 조사는 높임을 받아들이는 부사어 같은 경우는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해서 부사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라는 말 대신에 선생님께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해서 부사어를 높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들이다.
들이다 원래는 주다 아니겠네, 얘들아? 주다. 그 과일을 주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주다 대신에 들이다를 썼잖아. 선생님 이건 들이다가 아니라 들였다인데요. 들이다에서 어시 붙은 거잖아. 이때 어는 과거 시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 시제.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들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실현한다. 근데 아까 특수한 어휘라는 말이 어딘가 낯익어. 뭐가 어떻게 낯익냐면 우리 아까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주체 높임법의 방법이 세 가지였어. 뭐였냐면 주격조사 깨서를 쓰는 방법. 두 번째로는 특수한 어휘를 쓰는 세 번째구나.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어법의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제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특수한 어휘는 되게 많았다고. 그치? 우리가 아까 특수 어휘를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뭘 조심하라고 했었지? 그 특수 어휘가 객체 높임법과 헷갈린다. 알겠죠? 그러면 이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이런 특수 어휘를 봤을 때 이것이 주체 높임법인지 아니면 객체 높임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들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선생님에게 들이다. 나의 행동이야. 선생님의 행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때 특수 어휘 들이다는요, 당연히 객체 높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써볼게. 삼촌은 할머니를 모시고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때 보세요. 삼촌이 모셨죠? 근데 이게, 그럼 뭐야, 이게 문장 성분이 뭐야, 모시고가? 그렇지, 서술어잖아, 서술어. 자, 그러면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다. 주어가 뭐야? 그렇죠, 삼촌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서술어가 모시다. 누구를 모셔? 누가 그 모심을 당해줄 거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주체니까 그 객체가 뭐냐를 묻는 거겠죠. 그 객체는 바로 당연히 여기서 이 모심을 당하는 객체가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할머니의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을을이 써야지. 을을은 목적격 조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목적어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이때는 이 문장에서는요, 객체 높임을 통해서 무엇을 높였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 문장 성분이 뭐다?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모시고를 통해서 목적어인 객체 할머니를 높인 거야. 근데 이 모시고가 뭐야? 원래는 데려오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시고는 특수어휘라고. 알겠죠?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된 거야. 근데 그 뒤에 재밌는 게 있어. 과일 왜 나와? 시골로 가셨다가 있네? 시골로 가셨다가 있지. 근데 이 가셨다가 어떻게 분석이 돼? 바로 가시었다라고 분석이 되지 않니? 자, 그러면 가시었다에서 이때 시가 보이지? 시 뭔데? 주체 높임이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요,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이랑 둘 다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이게 해야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춤이니까 상대 높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어. 그 뒤에 있는 거 봐봐.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선생님을 뵙잖아. 내가 뵙잖아. 내가 뵙는 거야, 선생님을. 나의 뵙다라는 행동을 이제 어떻게든 당하는 쪽이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적어인 선생님이 객체. 그래서 객체 높임,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일 준비물을 선생님께 여쭤보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였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에게 물어보자가 선생님께 여쭤보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에게가 깨가 됐지. 그 말인 뜻은 무슨 뜻일까?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 이때 객체는 부사어인 선생님. 여쭤보자, 뭐야 이거는? 물어보자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특수한 어휘인 여쭈다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을 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이랑 객체 높임을 봤다고. 오케이? 우리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높임 표현을 가볼게요. 이제 44쪽에 있는 거야. 잘못된 높임 표현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선생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가 아니라 새셨다.
선생님은 머리가 세셨다. 서술절로 돼 있고 이 머리가 선생님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높임 해줘야지. 두 번째로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 주문하신 상품 품절이 쉽니다. 자, 품절이 이시다. 보면은 뭐 상대 높임 당연히 있지만 주체 높임이 쓰였지.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뭔데? 상품이야. 여러분 봐, 여기서 주문하신도 주체 높임이야. 그러니까 너가 주문하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앞에 있는 주문하신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이 아주 적절해. 그런데 상품은 이 주어가 되잖아. 상품이 품절이시다. 그러면 상품을 높여버렸잖아.